네, 경제의 활력을 나타내는 3대 지표인 생산, 소비, 투자가 지난 7월 한꺼번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다 경기 침체로 빠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높은데요. 앞으로 경제 위기는 어떻게 들이닥칠 것인지, 위기 속에 기회는 없는지 아래 공포가 온다는 책을 펴낸 금융위원회 김효신 박사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김효신 박사는 민간 기업에서 일하다 민간 경력 채용 1기로 옛 재정경제부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해서 지금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아래 공포가 온다. 아래 공포. R. 이게 리세션이라는 영어의 앞글자인데요. 경기 후퇴라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책 제목을 보니까. 네. 자, 이 경기 후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그 리세션이라고 하는 게 경기 침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GDP 성장률이 2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경우에 경기 침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가 2, 3회 반복이 되면 통상 저희가 디프레이션, 불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또 불황 중에 약간 심각한 불황 상태가 오면 저희가 경제 위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아래 리세션은 이제 경기 후퇴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로 갈 우려가 있는 뭐 초기 단계 이런 정도 봐야 되겠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역시 뭐 이런 얘기는 지금 미국의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금융 긴축의 고삐를 당기면서 이 아래 공포가 지금 확산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게 시장에서 몇 차례 저희도 얘기했습니다만 미국의 기준금리 지금 상단이 연 2.5%인데 우리 김 박사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까지 미국이 긴축을 고삐를 당겨서 올릴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인플레이션 상황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현재 상황은 경험해보지 못한 인플레이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사실 역대급 유동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코로나 전후 해가지고 푸른 게 사실 양적 완화로 한 5조 정도, 또 재정 지출로 5조에서 해서 한 10조 정도를 푸른 상황이고요. 하물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한 것까지 합치면 직전 10년 동안 푸른 돈이 과거의 100년보다 푸른 돈보다 더 많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푼 돈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푼 돈을 회수하기도 전에 최근 돈을 더 풀어가지고 그래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역대급 유동성이고요. 거기에 이제 중국의 공급망 마비랑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뭐 원자재나 석유 유가가 같이 상승 작용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부분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점도표, 그러니까 FOMC 점도표에서 올해 연말 기준으로 3.4%를 지금 예상하고 있고 3.4%요. 예, 기준금리를. 그리고 내년을 3.8. 내년 3.8. 또 24년을 말을 기점으로 3.4 정도로 해서 이게 천천히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걸로 생각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5% 이상까지 높게 잡지 못한 이유는 최근에 경제 위기의 경험이 2008년도의 경제 위기가 가장 최근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기준금리를 1%에서 5.245%까지 불과 2년 동안에 4.24%를 올렸거든요. 그러자마자 이제 버블이 붕괴되면서 금융위기로 전이가 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기준금리 인상 폭을 연준도 고민하는 게 5%를 넘으면 안 된다. 기준금리가 5%를 네, 5%를 넘으면 안 된다. 5.25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려운 상황이 이런 공급단의 문제가 발생된 인플레이션 상황이 가장 유사한 게 1980년대 석유 2차 파동과 관련된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2차 오일 쇼크.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14.7%였고요. 14.7%를 폴 볼커가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폴 볼커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22%까지 올렸습니다. 22%까지. 예. 어마어마하네요. 22%까지 올리고 이후에도 2년 동안 지속한 이후에야 이제 물가가 잡혔거든요. 그거를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9%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유사한 사항이거든요. 유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기준금리를 목표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상당히 좀 높여야 된다. 근데 이제 미 연준의 딜레마면서 우리 한국은행도 같은 딜레마를 갖고 있는데 너무 올렸을 경우에 또 시기를 빨리 했을 경우에는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로 전이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거는 금리 인상 시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거의 10년 주기로 8번. 예. 근데 이제 그 8번의 경제 위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나 국제 금융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같이 연결이 돼서 또 금리 인상 시기에 우리나라 내부 문제점이라던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월가의 투기 자본의 공격이라던가 우리의 잘못된 정책 실기, 네. 뭐 IMF 같은 경우에는 뭐 외환 자유화를 너무 신속하게 진행을 했다던가 이런 것들이 상승 작용을 해서 위기 이상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딜레마는 금리를 잡아야 되는데,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금리를 어디까지 올려야 되느냐가 예. 관건인데 사실은 미 연준도 고민이 5% 선일 겁니다. 5% 선을 과연 넘길 수 있냐 안 넘길 수 있느냐 여기까지가 고민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여튼 뭐 5%가 이제 상한이 되더라도 여튼 예. 지속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예.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지금 달러당 1,350원을 또 뚫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럴 것 같은데 금리와 환율 이렇게 연관성이 높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보통 5가지 경로에 의해서 이제 경제에 파급이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첫 번째는 물론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많이 낮추는 작용도 있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자산 가격을 이제 내릴 수 있는 자산 가격을 그에 떨어뜨리는, 내리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신용 부분, 신용 보통 스프레드라고 해서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다 보니까 대출도 줄고 통화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예. 또 하나가 이제 금리, 시중 금리를 영향을 주고 환율에도 영향을 줍니다. 네, 환율에 환율. 영향을 주는데 돈이라는 건 뭐 잘 아시겠지만 수익을 쫓아서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국제 투자자들은 신흥국이나 제3세계에 투자했던 돈들을 회수해서 다시 미국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예. 거기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이잖아요, 달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뭐 여러 각국이 유럽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모두 안 좋은 경제 상황에서는 각국의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달러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율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고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6개, 그러니까 금융이 어느 정도 자율화가 돼 있는 역대 6개 정권의 최고 환율 평균이 1,438원이었습니다. 438원. 438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해 보면 최고 환율의 평균. 최고 환율의 물론 변동폭은 한 400원까지 되죠. 예. 최저랑. 근데 이제 그러게 보면 역대 최고 환율에 비해서 아직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은 저희가 바로 직전에 위기 겪었던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에 2008년도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도 어려움을 겪어서 네. 당시의 환율이 1,500원에 가깝게 인상이 네, 된 적도 올라갔죠. 있고 올라간 적도 네. 있고 뭐 그 당시에 이제 외환이 세 달 동안 460억이 빠져나간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네.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렇게 전망으로 좀 잡히는데 어떻게 환율 전망을 하십니까? 그렇게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단기적으로는 외환 시장 수급에 의존을 네.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보면 경제 펀더멘탈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경제 성장률이라던가 투자, 생산, 또 각국에 갖고 있는 기업들의 생산성이라던가 아니면 경쟁력과도 국가 경쟁력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물론 리스크입니다. 1,800억, 가계부채. 예. 1,800조 정도 되는 가계부채가 상당 부분 리스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펀더멘탈은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거든요. 예. 사실 기업들도 음. 세계적인 기업들도 있고요.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달러가 강세인 상황은 뭐 우리나라가 나빠서라기보다는 미국이 워낙 좋고 미국 달러. 다른 나라들이 워낙 나쁘다 보니까 예. 뭐 아시겠지만 일본을 하나만 예를 들면 일본이 1년에 예산이 100조 엔 정도 되는데 네. 그중에 30조 엔이 기존의 채권 금리 발행한 이자랑 원리금 갚는 거고요. 30% 예산이 예. 나라빚 이자. 예, 30%가 사회보장으로 기존에 나가야 될 비용들입니다. 고정비로. 그러면 나머지 30% 가지고 지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예. 예를 들면 채권 금리를 0.25로 고정을 해놨는데 이걸 2%만 지금 다른 나라처럼 올리면 25년 기준으로 한 해의 국방비 예산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될 이자를 상황입니다. 추가 부담. 예, 그러니까, 그래서 금리를 못 올리고 예, 있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각국이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자인 유럽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뭐 중국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여튼 강달러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좀 더 갈 거로 보시는. 예,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탈은 좋습니다. 우리는 좋다. 예, 좋아서 그리고 얼마 전에도 잠시 그러니까 금리 역전 미국과 예, 상황도 그렇죠. 있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두세 번 금리 역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그렇게 요동치진 않았었고요. 외환이 쉽게 빠져나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오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수준으로 뭐 1,900원까지 올라간다던가 뭐 2,000원 가까이 올라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많이 가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일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렇군요. 상황으로 보더라도. 아주 많이 올라간들. 예, 네, 그렇다는 얘기죠. 예. 자, 이 책 제목 아래 공포가 온다는데 만약에 공포가 현실화된다면 개인들의 삶에도 정말 많은 변화가 지금 생길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주식 투자자 또는 부동산을 사고 싶은 사람, 뭐 이런 사람, 자산, 뭐 코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좀 중심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를 올리는 순간에 자산 시장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경기라는 건 경기 순환 사이클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주기로 반복돼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동안 저희가 8번 경제 위기는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을 적도 있었습니다. 예. IMF일 경우에는 저도 회사를 다녔지만 주변에 근무하시던 분이 갑자기 없어지는 분들도 많이 생겼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경제를 성장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러한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 이런 경기 후퇴 상황은 경기 순환 사이클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거는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듯이 경기도 사람을 모아놓은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경제도 이 경기 순환 사이클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울해하실 필요 없고 이거를 일종의 이런 경제 위기나 경기 침체 상황을 정화 효과로 이용을 한다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보통 리스크 관리. 과거에는 조기 경보라고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 이게 경기 침체냐 경제 위기냐를 진단하는 수준이지만 그때 되면 이미 늦는다는 얘기입니다. 연체나 부대효율 뭐 이런 게 대부분 지표들이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가 들어가지 않은 현재 상황부터 벌써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자산이나 부채 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구조적이거나 생산되지 못한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미리미리 대응을 하고 된다. 대책을 수립하고 계속 개선 활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저는 생태계를 만들어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리스크를 찾아내서 개선하고 고치고 그래서 여기서 만든 안전자산과 현금, 확보한 현금은
경기 확장기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때 저평가된 자산을 다시 구매해서 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미리미리 좀 철저히 예, 하라. 어쩌면 조금 늦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철저히 하라. 그런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래 공포가 온다. 김효신 금융위원회 박사였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